잘 들어. 네 남편은 지금 우리 손에 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얼마나 버틸지는 네 행동에 달렸다. 제발, 남편한테 무슨 짓을?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워. 5천만 원. 내일 밤 자정까지 준비해. 단 1원도 모자라면 내 남편은 다시는 못 본다. 제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남편만은. 입 닥치고 들어. 경찰에 알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끝이다. 장난 아니라는 걸 보여줄까? 경찰은 절대. 좋아. 이제야 말귀를 알아듣는군. 선택은 하나뿐이다. 잊지 마라. 기회는 한 번뿐이다. 이 협박 전화의 끝은 어디로 향할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녁 6시가 넘어도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평소라면 오후 5시 30분이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며 시계를 흘끔거렸다. 7시가 지나니 어머니의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두 번째 시도도, 세 번째 시도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머니는 큰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호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 진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진호가 집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은 적은 없었다고,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걱정된다고. 진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진호와 어머니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8시가 넘어서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시에 퇴근했다고 말했다. 지하철역까지는 같이 걸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밤 9시 집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는 마치 구원의 소리를 듣듯 전화기로 달려갔다. 아버지일 것이라는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온 것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조로웠다.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하게 마치 날씨를 말하듯 무서운 말을 뱉어냈다. 아버지를 데려갔다고, 다시 보고 싶으면 돈을 준비하라고. 5천만 원, 내일 밤까지. 경찰에 신고하면 아버지는 영영 볼 수 없을 거라고. 어머니는 전화기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다.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졌으며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진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누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대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머니는 주저앉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나왔고 진호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 들은 끔찍한 소식을 전했다. 아버지가 납치되었다는 것, 돈을 요구받았다는 것, 경찰에 신고하면 안 된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진호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떤 놈이 감히 아버지를 건드렸느냐며 이를 갈았다. 그러던 중 현관문이 열리며 둘째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대학생인 민수는 친구들과 과제를 하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진호는 민수에게 아버지의 상황, 범인의 전화 등 모든 것을 민수에게 얘기했다. 민수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 가족들은 혼란과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거의 잠들지 못한 채로 은행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해야 했다. 예금, 적금, 보험을 해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다. 하지만 진호는 달랐다.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다. 범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돈을 줘봤자
아버지가 돌아올 보장이 없다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해서 전문적인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인들은 돈을 받으면 증거인멸을 위해 인지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어머니와 진호는 격렬하게 대립했다. 어머니는 혹시라도 아버지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워했고, 진호는 감정적으로만 행동해서는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다. 오후가 되자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그녀는 은행을 돌아다니며 평생 모아온 돈을 긁어모았다. 예금을 해약하고 적금을 중도 해지하고 보험까지 해약했다.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진호는 이런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어머니의 결심은 확고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같은 목소리였다. 범인은 돈을 준비했는지 확인한 후 전달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었다. 시외곽의 한적한 공장지대, 밤 11시, 혼자 와서 돈가방을 지정된 장소에 놓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진호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범인이 혼자 오라고 했으니 그 말을 어길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공장지대는 을씨년스러웠다. 가로등도 듬성듬성하고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어머니는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돈가방을 내려놓았다. 5천만 원이 든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가방을 놓고 차로 돌아가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11시 30분, 자정 30분. 어머니는 차 안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지만 돈가방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다른 장소를 말한 것은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돈가방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고 범인으로부터는 연락이 없었다. 진호와 민수는 어머니를 기다리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허탈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진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범인의 말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만류했지만 진호의 결심도 확고했다. 결국 그는 새벽에 112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 출동했다. 수사관들은 상황을 파악한 후 전문 수사팀을 꾸렸다. 아버지의 휴대폰 위치 추적, 주변 CCTV 분석, 회사 동료들과의 면담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납치 전문 수사관들은 이런 사건에서는 시간이 생명이라며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의외의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휴대폰은 집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끊어져 있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는 지하철역을 나선 후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치 누군가와 약속이나 한 듯 망설임 없이 특정 방향으로 향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주변 상점들의 CCTV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걷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점이었다. 그 상대방은 젊은 남성으로 보였고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전혀 강제로 끌려가는 것 같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CCTV 영상을 분석하여 그 남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마침내 그가 들어간 건물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곳은 도심 외곽의 낡은 오피스텔이었다. 경찰은 신중하게 건물을 포위했다. 혹시 인질에게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 특수부대원들이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며 해당 호실에 접근했다. 방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해 보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서 수갑을 채워진 채 끌려 나오는 남자였다. 그 남자는 바로 민수였다. 경찰이 민수를 체포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조차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 잠시 당황했다. 소식은 곧바로 가족들에게 전해졌다. 어머니와 진호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유치장에 갇힌 민수였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목에서는 비명과도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수사 결과 민수의 동기가 밝혀졌다. 그는 술값과 생활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고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족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없었던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아버지를 일시적으로 숨겨놓고 가짜 납치극을 꾸며서 돈을 얻으려 했던 것이다. 민수는 처음에는 단순히 며칠만 숨어 있다가 돈을 받으면 아버지를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웠고 돈을 받으러 가는 것도 무서웠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끌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이었다. 진호는 분노로 떨었다. 어떻게 자신의 형제가, 자신의 가족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주먹을 벽에 내리쳤다. 그는 민수와 마주보는 것조차 거부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집어삼켰다. 아버지는 다행히 큰 상처 없이 구조되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컸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었다. 한쪽에는 구조된 남편이, 다른 한쪽에는 체포된 아들이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지만 이제 가족이 하나로 뭉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수의 행동은 용서받기 어려운 배신이었고 동시에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다. 민수는 구속되었다. 납치,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아버지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서서히 해체되어 갔다. 아버지는 회사에 복직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그는 자주 멍하니 있곤 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진호는 민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려 했다. 민수의 사진을 떼어내고 민수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그에게 민수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라 가족을 배신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민수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 갈래로 찢어진 마음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민수를 면회하러 가면 아버지와 진호가 차가운 시선을 보냈고 민수를 외면하면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주 울음을 터뜨렸다.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예전처럼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은 사라졌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는 일도, 함께 웃는 일도 없었다. 경제적 타격도 컸다. 민수를 위해 마련했던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손실이었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가 해약한 보험과 적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부담이 가족의 어깨를 짓눌렀다. 아버지는 밤늦게까지 부업을 해야 했고 진호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민수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년 6개월의 징역형이었다. 선고를 듣는 순간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면서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다. 아버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진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 어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해맑게 웃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가족들은 민수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는 분노와 실망을 넘어 무관심으로 변했다. 그에게 민수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진호는 여전히 분노를 품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도 점차 무뎌졌다.
다만 용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어머니만이 민수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가끔 면회를 가기도 했고 편지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과 큰아들의 차가운 반응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가족의 평화와 모성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민수가 출소한 후에도 가족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연락을 취하려 해도 피했고 가족들과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그는 다른 도시로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아버지는 조기 은퇴를 하고 시골로 내려갔다. 도시에서의 삶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진호는 결혼 후 가족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에게 가족의 기억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가끔 민수의 소식을 들으려 노력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어려워졌다. 민수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고 가족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어버렸다. 어머니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지내며 한때 화목했던 가족의 추억만을 되새겼다. 돈을 노린 가짜 납치극은 결국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을 앗아갔다. 가족이라는 끈끈한 유대, 서로에 대한 신뢰, 함께 만들어가던 미래에 대한 꿈까지. 민수가 원했던 것은 단지 당장의 빚을 갚을 돈이었지만 그가 잃은 것은 평생에 걸친 가족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가족들 각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사랑했기에 더욱 아팠고 가족이었기에 더욱 용서할 수 없었던 배신의 기억이. 돈을 노린 가짜 납치극은 결국 돈보다도 값진 가족의 사랑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